네, 어서 오세요.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저는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시장의 불안감, 또 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기쁜 일도 모두 지나가기 마련이다라는 이 문구를 오늘 오프닝에서 꼭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요. 계속 지수가 흔들거리고 있고 2,500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그 악재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정말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한 지금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 흐름 모두 지나가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버텨내고 전략에 대한 수정을 계속해야겠죠. 저희와 오늘 오후 계속 함께 하시죠. 저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보고 이에 따른 맞춤 전략 설정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어디에서 대안을 찾아야 될지 이에 대한 고민도 저희 함께 할 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위치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작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안정한 시장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큰 폭으로 떨어지더니 오전에 잠깐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나 싶었던 잠시를 뒤로하고 계속 뒤로 후퇴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2,457선까지 저점이 나온 이후에 살짝은 지금 올라와 주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20포인트 정도, 30포인트에서 조금 낙폭을 조금은 만회한 상황이고요. 0.83%, 1% 미만으로 하락세는 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지선에 대한 위협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의 흘러내림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불안한 그 시점이긴 합니다. 수급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수급으로 확인해 보셔도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전환,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매물은 계속 부담일 겁니다. 2천억 원대의 매도 우위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지수가 1% 미만으로 줄어든 가장 큰 이유, 여기에 좀 찾을 수가 있겠네요.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오늘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0대에서 추가로 늘어날지는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딱 하면서 1,0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였는데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보셔야겠지만 일단 조금 더 강화됐다는 부분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IT 업종 중심으로 그리고 금융업종 중심으로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는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보셨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시장 흐름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계속되는 흘러내림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점 대비로는 살짝은 올라와 있습니다. 13포인트 정도의 하락이고요. 81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800선까지 위태롭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810선 사수할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2차 던지주 탄력이 좀 장하게 나타나다가 지금은 조금 약화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장 초반에 5% 정도의 하락이었던 위메이드가 코인 시장 급락과 동반해서 지금 두 자릿대 하락세를 기록한 이후에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 현재 지수의 특징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수급 이어서 보시죠.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매도 오늘 좀 포지션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마감때 좀 보셔야겠는데요. 현재는 매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 160억 원대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 지금 500억 원 조금 밑도는 구간에서의 매수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양시장 모두에서 지금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상황,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부분도 수급적인 오늘 체크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짚어봤습니다. 계속 불안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픽업 첫 번째 코너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해 민재기 팀장과 함께 할 겁니다.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이 방향에서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랭킹 5 시간에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낙폭 과대주에 대한 접근법을 고민해 볼 겁니다. 사실 어디가 저점인지, 지금 정말 낙폭이 과하다고 인식이 되는 구간인지는 물음표입니다만 지금 자리에 대한 냉철한 판단은 꼭 해야겠죠. 양대 시장 모두에서 흘러내리는 종목군 많습니다. 대응법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신의 한수 코너도 챙겨보셔야겠죠. 어떻게 냉철한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최현범 어드바이저와 함께 어떠한 조언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이 시작을 뚫어낼지 그 팁도 꼭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감까지 알차게 저희와 시간 써보시죠. 준비된 순서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자리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키맨과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자,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이 시간에는 다소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봤던 것 같은데 네.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새로운 악재가 출현하는지는 꼭 봐야 된다. 네네. 예상할 수 없었던 악재가 터졌고요. 그리고 시장의 흘러내림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악재 출현했으니 다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시장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이제 규모가 큰 시장이 이제 채권시장이고 네. 채권시장에서 나타난 이제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좀 신용도가 낮은 등급의 이 회사들의 이 채권 스프레드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네. 네, 국채 대비해서 그 위험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면 시장이 뭔가 좀 위험하구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 국채 대비해서 그 스프레드가 좀 좁혀지면 네. 별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위험 자산 쪽으로 돈들이 좀 움직이겠구나. 그러니까 신용시장을 네네. 평가하는 그 바로미터가 그렇죠.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참고를 좀 하고 있는데 조금 좋아지는 듯 하던 이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맞아요. 2주 연속으로 조금 하락세를 네네 보였었잖아요. 보였는데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방송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이게 곰실곰실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네네. 지금 다시 한번 오름세가 뚜렷합니다. 그렇죠. 지난주 화요일 이후부터 지금 다시 이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금융시장에는 당연히 불안감이 커지면서 네. 위험 자산 쪽에서 돈들이 빠져나오는 그러한 그림이 이제 급격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루하루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은 왔다 갔다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세적으로 주간 단위로 이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주간 단위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30일 정도의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좀 했죠. 맞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해서 다시 지금 주간 단위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바닥을 찍고 지금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그림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국채 스프레드 대비해서 올라가는 그 그림이 좀 다시 내려와 줘야지만 주식시장이 좀 안정적인 또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기대했던 건 소비자 물가지수가 팀장님께서 시원하게 7%로 나오면 좋을 텐데 네. 근데, 그건 바람이었고 사실은 네. 저희가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봤을 때는 조금 더가 아니라 아주 많이 높게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조금 전 나온 저 표가 진정세를 보일 단기간의 모멘텀은 지금 상황에서는 팀장님 없나요? 지난주에가 물가였다면 이번엔 뭘 기대해 볼 만할까요? 그렇죠. 이제 근데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50bp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75bp를 인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 외로 상당히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이 안 나와준다라면 네. 제 생각에는 FOMC 회의가 끝나는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 새벽에 저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또 연준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좀 더 공격적인 스탠스에 뭐 좀 생각을 비춘다면 저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주 목요일 새벽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 후반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번 주 후반에 다행스럽게도 저 흐름이 꺾이는 그림이 네. 나타난다면 다음 주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 부분이 꺾이기 전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보수적인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매파의 기준점이 시장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할 건데 50bp 정도가 시장에 예상하는 맥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75? 여기에다가 채권 매각까지 한다면 뭐 100bp란 얘기도 있어서요. 네네네네. 어느 정도를 지금 시장에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연준의 매파 수준이라고 팀장님 보면 될까요? 지금은 우리 패드워치라고요.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 흐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75pp에 대한 기대 이제 확률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50pp 인상에 대해서 무게감이 더 실려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0pp 정도 수준으로 이번 다음 정도까지 한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만 해준다면 제 생각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뭐 그 표현을 보통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75bp 정도 올리는 것을. 그래서 75bp씩 2번이나 인상한다라는 것이 지금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일부 투자은행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75bp씩 2번 인상한다 그러면 시장에 약간의 또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보시는 최종적인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연준이 보는 뭐 중립금리, 기준금리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2%대, 제 2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새벽에 이제 3.3%를 넘어섰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연말에 금리는 한 차례, 적어도 한 차례 더 이상으로 올려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중립금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시에 뭐 경기에 대한 물가에 대한 진단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시장의 뭐 방향성을 견인할 포인트 중에 하나로 봐야 되나요? 네, 지금 뭐 물가가 핵심이죠. 결국에는 경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소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제 GDP에서 한 70%가 이제 소비로 이루어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GDP의 항목 중에 소비가 70%인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소비가 위축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죠. 근데 아직까지 소매 판매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최근에 이제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는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많이 안 좋게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흐름은 안 나오는데 만에 하나 이러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금리 상승이 소비에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진짜 이제 경기 침체, 경기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가, 뭐 소비 심리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가 뭐 크게 굵직하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변곡점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렇다면 사실 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선택권이 많지는 않으십니다만 네. 목요일 새벽 이 결과를 반영하기 전에 어떠한 포지션을 정하시는 게 좋을까요?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조금은 현금을 챙기시는 걸 추천하실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흐름을 이제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네네.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할게요. 일단은 지금 연초위에 우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네.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여기가 바닥이다? 네네네. 이 정도가 바닥이다?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식 비중이 정말 많이 늘어나 버린 상황이잖아요, 네네네네. 굉장히. 그런 고민들 많이 주변에서도 얘기하시죠. 네, 많이 지금 고민들 하시고 이미 이제 당연히 이제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연초 이후에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제가 계산해온 이제 그래프를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래쪽에 오른쪽 하단부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네. 우리가 2008년도에 서프라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률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고 특히나 코스닥은 그냥 한 50% 정도가 그러네요.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2007년도 이후로 가장 지금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네, 코스닥이 지금 20%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6월 중순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주가가 올라가면 사실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는 서브프라임 이후로 코스닥이 지금 연중 이후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 그래 이제 서브프라임보다 그 위기가 아니라면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서프라임 이후로 지금 달라진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제 양적 완화 같이 뭐 금리 인하 사이클 그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그죠? 금융 조치가 나올 수 있고 공조가 나올 수 있는데 그쵸. 지금은 정반대인 거죠. 네, 그런 굉장히. 부분들이 이제 사이클이 종료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과거 기준으로 이 정도 빠졌으니까 바닥이지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급에서 네. 외국인 수급에서 한번 힌트를 한번 얻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연초 이후에 외국인 수급 차트를 하나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먼저 코스피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초 이후에 이제 코스피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것은 이제 세로 막대 그래프입니다. 노란색으로. 그리고 이제 파란색 그래프는
우리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2,600선이 거의 최근에 이제 연초 이후에는 계속 바닥권 역할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2,500선까지 이제 어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2,600선 지지받을 때 보면 그렇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흔적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코스피는. 근데 반대로 코스닥 쪽은 살짝 움직임이 다르거든요. 네. 코스닥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그림에서 볼게요. 네, 코스닥은 연초 위에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한 830에서 850 사이 정도면 네네. 떨어지면 반등 주고 떨어지면 반등 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숫자를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를 동반하면서 830선 부근에서 바닥 찍고 올라오고 그런 그림이 양대 나타났었거든요. 시장의 좀 성격이 좀, 네, 좀 다르네요. 다르죠.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한 5천억 팔았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은 장 후반부터 다시 사들이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한 800억 정도로 순매수를 하고 마감이 되었어요. 뭐 한 종목이 약간 좀 많이 쏠려서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네, 전체 골고루, 예, 골고루 돌았고 오늘도 보시면 네. 코스피에서 그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코스닥에서는 거의 관망 정도 수준이고 오전 한때는 살짝 사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코스닥의 한 이 830선 아래는 어쨌든 이 연초 위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것을 한번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차트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자, 이게 이제 신용융자 잔고율이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지수가 한 번씩 이렇게 대바닥을 찍을 때는 주가 많이 빠지고 대바닥을 찍었을 때는 안타깝게도 신용장고가 한번 이렇게 털리고 난 다음에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 지수고 파란색이 신용융자 잔고율인데 동그랗게 제가 빨간색을 칠해놓은 부분을 보면 한 번씩 큰 폭으로 이렇게 네. 떨어졌다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는 뭐 좀 많이 빠졌지만 신용융자 잔고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그러면은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뭐 급격하게 나오면서 지수가 그것 때문에 더 출렁거릴 가능성은 지금은 낮은 구간이라는 지금까지 말씀이죠. 빠질 때는 그 영향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부터 해서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아하, 네. 이제 왜냐면 오늘 아침에 10시 정도 혹시 시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죠? 네. 잘 버티는 듯 했다가 그래서 네. 이러고 봤거든요, 사실은. 네, 그때가 이제 CFD 그 계좌들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그 계좌가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간대가 한 10시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오후 2시 이후가 이제 우리 뭐 보통 이제 스탁론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간이 2시. 그래서 저희 방송이 끝나고 2시 이후에 혹시나 시장이 땡기지 못하면 내일 내 계좌가 반대 매매 나갈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오후 막판에 이렇게 좀 물량을 낼 수 있는 그럼 그게 네, 그런 2시 부분이 구간이라는 팁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팀장님 가시고 난 이후 시간이 돼서 네네. 질문을 드리면 어느 정도 라인에서 저희 2시 이후에 오늘 지지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까? 지금 구간에 지금 815포인트 정도를 지켜주고 있는데 네. 만약에 다시 2% 밖으로 큰 폭으로 다시 마이너스가 밀어지면 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까지 나 좀 버텨야지라고 기다렸었던 분들이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물량을 내놓으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2% 밖으로 벗어나는지 확대가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낙폭을 축소하는지 네. 이 부분을 한 2시 이후로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 쪽에서 힌트를 찾아본다면 작년도에 중요한 힌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작년에도 한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10%씩 이렇게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단기 바닥을 찍었을 때는 제가 그래프 가져온 거 보시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2천억씩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들어오면 그때마다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핑크색으로 제가 박스권 칠해놓은 구간이거든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군요. 그래서 혹시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830선 밑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좀 한 2천억, 3천억 강하게 한번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강하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한번 수급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스피도 동일하게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환율과 좀 맞물려서 좀 체크를 받아볼까 합니다. 네네. 오늘 지금 고점 대비로는 살짝 후퇴 128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달러 강세 요인만 나오고 있어서 이게 결코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특히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더 다른 시선이 플러스 알파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네,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빼고 이제 한 펀더멘탈 정도로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제가 코스피를 좀 쉽게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가 한번 그려보니까 지금 코스피 어제 이제 우리 2,500선 초반까지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12개월 후에 선행 퍼 기준으로 앞으로 1년 뒤에 벌어들일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9.1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딱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원래는 한 10배, 11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했고 9.1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에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이때 그때 8배 정도였습니다. 아, 역대급으로 지금 네네. 많이 내려가는 수준이 그래서 이제 맞군요. 밸류에이션이 이익 기준으로 본 밸류에이션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네. 이 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네. 앞으로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비가 만약에 위축이 되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만약에 안 좋아져 버리면 이 퍼가 높아져 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그리고 연준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언급을 해버리면 또 상황은 여기서 더 악화일로를 그렇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낙폭 과대, 절대적인 수치는 지금 너무 신뢰하면은 안 된다. 그렇죠. 앞으로 이익 규모가 만약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 실적이 기업들이 안 좋게 나오면 네. 하반기에도 하향 조정을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펄을 계산할 때 주가 나누기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익이 줄어들어 버리면 주가는 비싸게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 이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기는 좀 어렵다. 다만 한 9배 정도 수준에 왔다라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익보다는 우리가 자산 가치 기준으로 보는 네.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PBR 차트도 제가 또 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한번 앞으로 볼게요. 1년 뒤에 PBR 기준으로 어제 제가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서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딱 0.9배에 끝났습니다. 우리 코스피 2,500 초반은 PBR로 0.9배다. 아, 1배도 지금 하회예요. 하회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청산하는 가치라고 네네. 보통 많은 표현을 하시잖아요, 쉽게. 그래서 청산 가치보다도 지금은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 저 붉은 제가 핑크색으로 네, 표시가 이렇게 된 표시해 놓은 부분이요. 구간 있잖아요. 거기가 최근 한 10년 이상 동안 PBR 0.8배에서 바닥을 찍은 구간입니다. 네, 그 아래로 한번 떨어진 적 있죠. 그때가 네.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 예, 그 0.6배, 이후에. 0. 뭐 거기까지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극단적인 구간을 제외하면 PBR 0.8배에서 9배가 우리 코스피 거의 한 최근 10년, 15년 동안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바닥이었기 때문에 네. 이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가 2,500선 아래에서는 좀 바닥을 좀 잡아줘야 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네. 섣불리 바닥이라는 걸 이야기하기가 정말 힘든 게 코로나 팬데믹도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만 금리 정상기도 우리가 많이 반복은 해왔지만 그 어느 때와 공통 분모가 많지는 않지 그렇죠. 않아요. 네네. 그래서 더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님이 보시기에 저 라인 또한 이탈할 수 있는 악재들로 저희는 뭐 최악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요. 어떤 네네. 이슈가 또 있을까요? 최악이라고 하면 지금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이 물가에 영향을 많이 준 거는 역시나 에너지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유가가 네. 조금 전에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도 체크했는데 원유 선물이 지금 $120 정도 수준에서 아직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죠. 떨어지질 않아요. 네, 이게 좀 한 115, 110까지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줘야 시장에서는 한번 튈 수 있는,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강한 그러면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유가를 네. 추이를 보면서 그렇죠. 저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결국의 거죠. 핵심은 이제 인플레 공포가 얼마나 완화되는지 그 여부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완화시킬 수 있는 여부를 제가 한 3-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첫 번째가 결국에는 이 모든 출발은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원자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부분이 있으니까 크죠. 네, 예. 거기에서 어쨌든 뭐 좀 희망적인 얘기가 좀 들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거고요. 쉽진 않겠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사우디에 가서 만남을 가지려고 지금 손을 적극적으로 내밀려고 네, 합니다. 지금 내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지금 몸이 지금 급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와 만남을 통해서 뭐 중동 쪽이나 사우디 쪽에서 어쨌든 대규모로 증산을 합의한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속해 있는 민주당은 예전부터 그냥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좋아하시는 쪽이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사우디와의 이렇게 연결고리를 견조하게 한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지금까지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꺼려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힘들죠.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엑소모빌 뭐 쪽에도 막 이야기하듯이 투자를 해야 된다. 셰일가스, 셰일 오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탠스와는 좀 다르게 아마도 이런 쪽의 정책 변화 이런 부분들이 또 아마 원자재 쪽, 특히 원유 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에 하나는 이제 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중국 관련된 관세 철폐. 네. 뭐 이 정도. 왜냐하면
미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달러를 찍어서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물건을 사와서. 근데 그렇죠. 그 물건값이 많이 싸지고 낮아지면 그나마 물가 자극을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 공포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여기에서 하나라도 나와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등의 근데 힘이 사실은 뭐 받지 이게 않을까. 우크라이나 이슈가 사실은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8년 전 빼앗긴 크림반도 되찾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또 한 번 장기화 가능성이 오늘 대두된 시점,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끝나지 않는다라는 네네네. 건데 단순히 끝났다라는 단기적 헤드라인만으로도 유가가 반응이 될까요? 뭐 끝났다라고 하면 저는 심리라는 거거든요. 항상 원자재는 이 커머디티는 심리적으로 많은 부분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하반기에 방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기조가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만약에 미국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유가 많이 뽑아내지게 되면 생각 외로 유가는 또 지금은 드라마틱하게 올랐듯이 다시 드라마틱하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지금 또 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러한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직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네. 그러면 그럼에도 네.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비중을 그대로 들고 그냥 기다리고 견뎌야 됩니까?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셔서 이미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패닉세를 동참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방금 저희가 순자산 가치라는 이 PBR 밴드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구간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결국엔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는 구간인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를 네, 탈 수 시장 있기 분위기 때문에 충분히 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 오히려 기다렸다가 만약에 반등을 줄 때 네. 앞으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기 전에 시장이 반등을 준다. 그때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지. 네. 여기에서 내가 따라서 같이 패닉셀에 동참하는 거는 저는 조금 실익이 없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린 기대감을 가지면서 네. 이 시장을 버텨야 되니까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생각하시는 반등의 모멘텀. 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나마 기대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 재료들은 뭐가 있을까요, 팀장님?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가장 핵심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제 유가의 방향성을 제일 먼저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달러가 이제 강한지 네.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네. 지금 105를 넘어섰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안정을 찾아야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적어도 팔지만 않아야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달러가 지금처럼 이렇게 강세를 계속 보이는 구간이 되면 외국인들이 쉽게 우리나라에 접근하기 어렵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우리 달러 원 환율이 1,300원 가깝게 막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 하락으로 약간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단순한 수치를 보기보다는 네네. 조금 이런 급등락세가 진정이 되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좀 안정세를 줄 수 네,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화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만 낮아져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막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달 환율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손실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렇죠. 환율이 크게 내려오지 않더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멈춰줄 수 있다는 믿음만 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수급이 일단 코스피에서는 바닥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유가, 환율의 안정세를 네네네. 보고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호재성 재료들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버텨보자. 오늘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약간 키맨과 함께하니까 좀 편안하긴 좀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다음엔 조금 네. 더 대안이 되는 이야기도 저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과의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